2021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법인 대표님이 알아둬야 할 상식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추세나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법인 대표님이 알아둬야 할 상식 1. 명의신탁 주식 등 주의해야 할 개인적인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명의위장 신고 포상급 지급의 상향 조정인데요. 명의를 위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면 현행은 신고건별로 100만 원인데 개정은 200만 원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기업 자문을 다니면서 명의신탁 회사들 많이 만납니다. 일부 주식들을 명의신탁해서 친구나 친척 혹은 믿는 사람이라 괜찮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그 명의신탁으로 조사가 나오고 세금 추징을 당한 법인들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쭤보면 내부 고발자가 상당히 많아요. 임원이었거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신고를 한 거죠.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 세무사님의 의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건 내부에 있다고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상담을 가보면 그 대표 이사실에서 독립적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그냥 상담하기도 합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주식 얘기가 나오게 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님의 양해를 구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장소를 옮겨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오히려 대표님들이 흔쾌히 나오세요. 제가 상담을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실무자들도 배려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대표님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직원들을 부르세요. 격리 직원이든 재무이사라든지 어느 직원이든 불러요. 와서 들어라고, 들어서 알아야 한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직원분 오시는 건 좋지만 개인적인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분 없이 얘기하는 게 훨씬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납득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도 더 잘했던 것 같고 대표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속사정을 직원이 있을 때는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걸요. 저희 실무자들이 기업을 방문했을 때 보고서를 분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브리핑이었어요. 1차 미팅이 아니었고 2차, 3차였는데 그 직원분들 앞에서 하는 브리핑 자료 따로 만들고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니까 신뢰가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팅을 할 때도 주변 인물들을 정리하고 해야 된다는 걸요. 안 좋게 퇴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내부 고발해버리고 포상금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들은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인 대표님이 알아둬야 할 상식 두 번째. 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4.6%일까요? 더 낮출 수는 없을까요? 이번 세법 변경안에는 당좌 대출 이자율 적용 방법 명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건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쓸 수 없을 때 정부에서 일정 이자율을 정해주고 그대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현행 대출 이자율이 4.6%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면 4.6이라는 겁니다.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좌 대출 이자율을 쓰는 거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가지급금 관련된 신고는 그냥 4.6%를 계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에 비해 현재는 이자율이 많이 낮아요.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더 낮은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급금이 더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고려해 볼 것도 한 겁니다.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가지급금 해결이 아닌 이자 낮추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당좌대출 이자율 사용하기로 하면 그 신고한 날짜로부터 3년간은 계속 당좌대출 이자율을 써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썼을 경우에도 또 3년 동안 적용합니다.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규정을 명확화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보다는 가지급금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몇십억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1% 차이가 꽤 클 수도 있거든요. 이자를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대면 상담을 통해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님이 알아둬야 할 상식 세 번째,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 외에 연대 납세 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인데요. 자녀분들이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때 소득 출처를 밝히지 못하게 되면 증여 추정이란 게 들어갑니다. 국세청에서 당신 돈 어떻게 벌었어? 라고 물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름 그대로 추정인 거예요. 이 재산 취득 자금이라는 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명확하게 누군가 준 돈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 과세를 하는 거고 연대 납세 의무를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적용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 적용 제외 이 항목이 들어온 겁니다. 이 합산 배제 증여 재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증여를 하면 일반적으로 1년간이나 10년간 사전 증여에 대해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저가 양수도를 했을 때 초과된 부분에는 합산되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 합산 배제 증여 재산을 보시면 전환사채 전환, 이익 주식, 상장이익 합병, 상장이익의 증여, 증여 재산, 증여 의제 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상장하면 그 상장으로 얻은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장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내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한테 한 명 한 명 내가 증여받은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이런 거는 누구한테서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대신에 증여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증여해서 합산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안에 추가된 것은 작은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도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산 배제 대상에 추가한다라는 내용이고 명확화한 겁니다. 원래부터 저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겠네요. 법인 대표님이 알아둬야 할 상식 네 번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입니다. 저가 양수도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저가 양수도 무작정 시가에 3억의 비특수 관계면 30%다 해서 바로 저가 양수도가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주고받으면 명의신탁이랑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주식이 원래 명의신탁이 아닌가 하고 과세관청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히 내가 양수도 신고만을 하는 거 가지고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는 힘들어요. 저가 양수도로 하게 될 때는 그 백데이터를 촘촘히 준비해야 됩니다. 대금 지급은 당연한 거예요. 몰래 돌려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액면가로든 얼마로든 그냥 양수도를 할 때 그 대금을 지급해서 돌려받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대표님들은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그분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돌려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세관청에 적발되었을 땐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양수도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주주라는 증명 자료를 미리 만들어 드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배당을 할 수도 있겠죠. 작은 금액이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대금도 지급이 되고 시가 계산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저가 양수도랑 명의신탁은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엔 저가 양수도 조사는 양수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추세였어요. 즉 대금 지급을 했냐 시가에 넘기지는 않았냐 였는데 요즘에 좀 추세가 바뀌어서 애초에 그건 명의신탁이 아니냐라고 보고 소명조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양수도를 할 때 주식을 판 사람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양도자한테 당신 이거 직접 진짜로 판 거 맞냐? 왜 저가로 팔았냐? 이런 식으로요. 상식적으로요. 시가가 10,000원인데 1,000원에 파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명의신탁 조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양도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과 행위인 거죠.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그거는 원래 내 주식이 아니고 대표님 주식인데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적발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도 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잘못된 컨설턴트로 인해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인지하느냐 못하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증여가 아니거든요. 저가 양수도나 고가 양수도든 이런 액션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검토해 나가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크게 기존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과세 합리화하며 좀 더 규정이 명확해진 걸 뿐입니다. 하지만 양수도 자체는 어떻게든 좀 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나가면서 대표님과 상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